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솔직히 제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 강아지가 요즘 또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얘기도 너무 공감이 가고, 그런데 그 강아지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 저 진짜 아까 울었어요. 그리고 지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면 진짜 누가 공익제보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라가 왜 제 역할을 이렇게 안 하지? 나라가 할 일을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진심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호루라기 재단에서 뭐 어찌됐든 이사로 역할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재단도 좀 힘이 더 많이 세져야겠다. 힘이 많아져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케어에 그분은 그렇게 돈을 잘 모은다는데 우리도 돈을 좀 잘 모아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좋은 그런 지지그룹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화이팅!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되면 또 이후에 우리가 질의응답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 배분을 위해서 이제는 김준호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이십니다. 사실 저는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흥분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안을 말씀드리면 2024 올해죠. 2월 13일에 MBC 보도를 통해서 쿠팡에서 계약직, 일용직 근무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합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운영해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쿠팡에는 초기에는 이것이 괴문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에 이거는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익제보자와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 등을 공격하고 변호사, 언론인들까지 고소하면서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은 뭐 괜찮다 이렇게 좀 계속 우기고 있는 상태였고요. 김준호 씨는 권익위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 비실명 대리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화가 나는 장면인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12일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2명 중 1명의 집에 대해서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공익제보자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형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공익제보자들이 MBC에 제보한 내용이 실제로 보도되자 쿠팡 측이 비실명 대리신고한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리고 공익제보자 2명을 각각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이 권익위에도 신고됐는데 권익위는 제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들이 권익위에 보호 조치 요청한 것은 지난 2월 28일인데요. 권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런 보호 조치를 늦추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요. 업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에 따라 밝혀지겠지만은, 만약에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의도를 퇴색해 하는데 자이건 타이건 명확하게 동조했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경찰이 공익제보자가 신고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공익제보자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해 주실 내용도 경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중 한 명인 김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맨날 어디 가서든지 다 최연소
무조건 제일 어리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고, 저는 원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이제 이천에 있는 호법센터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채용 업무 중에서 일용직, 계약직, 그다음 이제 버스 대금 정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입으로 이제 인사팀에 입사하면 그 입사한 신입 교육부터 업무 교육, 그리고 이제 각종 권한 신청하는 업무 가이드까지 다 제작하고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일용직이나 계약직 업무를 무조건 하게 되면 이제 사평이라고 불러요. 보통 사평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원평정 리스트라는 이름인데,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 PNG 리스트, 블랙리스트입니다.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채용해서 업무 배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채용을 진행을 했다, 그럼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채용했냐? 다음부터는 채용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경고성으로 이제 연락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PNG 리스트 안에 보면 JTBC 작가, 기자 추정, 무슨 언론사 추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업무를 하다가 그런 이름들을 보고 솔직히 이제 채용 배제도 되고 그런 이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블랙리스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솔직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내부 고발을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2월달에 갑자기 좀 아프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담당 팀장이 이제 병원 가봐라 라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됐고, 병원에서 한번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입원해서 검사 다 진행하고 괜찮다,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해도 되고 이상 없다 라고 소견서까지 다 받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소견서 내용까지 다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작성까지 해서 제출했는데, 갑자기 안전보건위원회가 열려야 된대요. 그래, 왜 열려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 건강상의 문제로 열려야 된다 라고 해서 알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한 달 휴직을 하라는 거예요. 다 정상적으로 업무도 가능하다, 의사도 이상 없다라는 소견서랑 진단서까지 다 제출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달 휴직을 하라고 해서, 저는 너무 싫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오래 일하고 싶으면 무조건 휴직해라. 저는 당시 계약직이었거든요. 쿠팡은 보통 정규직을 바로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 채용하고,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계약 전환 평가를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에 이제 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달 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복직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차에 이제 경과관찰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랑 복직 날짜가 겹쳐서 복직 날짜를 미뤄주던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너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원해서 휴직하게 해달라고 했냐, 회사에서 휴직하라고 해서 했지 않냐 라고 하니까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너무 열받아서 좀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사직서를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휴직 관련돼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 졌죠. 왜냐하면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중노위 가서도 똑같이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제보자 A씨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블랙리스트 제보하고 싶다.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었고, 이제 언론사랑도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는 언론사도 모르고 노조 사람도 저밖에 모르니까 제보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그 파일을 가지고 먼저 노동조합에도 알리고 저희 대책위에도 먼저 알려서 이제
MBC가 처음 보도했죠. MBC랑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보도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그 명단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느꼈던 게 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포함이 돼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면서 여쭤봤어요. 담당 조사관한테. 저는 기타라는 사유로 등록이 돼 있는데 왜 기타라는 사유로 등록이 돼 있냐.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서 사유서를 제출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유서를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접수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시켰다. 두 번째 사유는 단체 활동에서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바로 전주에 그 쿠팡 대구센터에서 퇴근 이후에 돌아가신 고 장덕두님 추모 문화제가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쿠팡 풀피먼트 임원 2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직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라. 왜 정규직한테만 주고 왜 계약직 같은 인센티브도 안 주냐 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호흡센터에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다 라고 하더니 제 이름을 확인하고 가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확실하게 본인들의 진실을 감추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탄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명단을 관리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피해를 좀 보더라도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제보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 제보하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MBC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는 2월 달에 하필 또 그 당일에 한국에서 보고 싶었지만 그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해외 선교 활동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는 날에 딱 블랙리스트가 처음 공개가 됐더라고요, MBC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데이터도 안 터지는데 어떻게든 보겠다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갑자기 쿠팡이 저를 고소했다고 딱 보도자를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특정했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솔직히 잘 됐다.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다투어 보자. 왜냐면 쿠팡이 항상 본인들한테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는 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진행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경향신문도 지금 아직도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고 장덕주님 근무 당시 영상 공개했던 기자,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단독을 실어줬던 기자님이 계신데 그 기자님도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고 장덕주님 영상 공개했다고 이제 내용 증명까지 지금 보내진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계속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차라리 잘 됐다. 이 김에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송파서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수사관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조사 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수사 마지막 때 이게 왜 위반이냐, 나는 위반이 없는 것 같다,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빨리 종결 처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자 하면서 이제 변호사님 앞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여기 쿠펀치라는 이제 근무지원 어플에 보면 여기는 이제 가입 내역에 보면 활용 범위에 블랙리스트 작성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냐,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경찰청 출입 기자 명단도 있는데 그 경찰청 출입 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한 거냐, 아니지 않냐. 나도 동의를 안 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목적의 사용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기피 신청을 해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수사관이 교체되고 조사 진행 중인데, 아직 그 변경된 수사관을 저도 만나보진 못했고요. 이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어쨌든 이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냐, 누구랑 소통을 했었냐라고 이제 그런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솔직히 형식상 질문이더라고요, 모두가.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쿠팡 강제 수사 계획은 있으시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이 MBC 보도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본사를 이전을 했어요. 원래 쿠팡 본사랑 잠실역에 있는 타워 730 건물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정동으로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쿠팡에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경찰도 강제조사도 없고 쿠팡도 강제조사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제일 큰 사건이 터진 게 6월 달에 이제 좀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6월 3일에 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게 됐는데 제가 좀 살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나 봐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서 너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계속 제가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중환자실 올라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염이 나온 거예요. 뇌염이 나와서 뇌염을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급성심부전까지 오게 돼서 투석까지 받으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검사 결과 하고 이제 검사 결과 보고 이제 신경과 상담도 받아보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가장된 원인이다.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다. 이거는 스트레스밖에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쿠팡 블랙리스트 건밖에 솔직히 없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뇌염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경우는 없다. 진짜 신이 주신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담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경과관찰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퇴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쿠팡 관련돼서 이제 쿠팡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한테 처음에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준호 씨냐? 맞다.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 어디 수사대 누구 수사관이다. 쿠팡이 고소하신 거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다.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한테 연락드리고 문 열어드리겠다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빨리 문 열으라고. 연락 다 돌리고 문을 열었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압수영장 사본을 받고 다 보고 나서 변호사님 오면 이제 진행하셔라 라고 하면서 변호사님한테 계속 언제 오시냐 확인하고 이게 당시 이제 저랑 블랙리스트를 같이 했던 기자분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어요. 이제 뉴스타파 홍주영 기자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택시 타고 오셨고 이제 다른 A씨 제보자에 대해서는 집안을 다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을 다 엎어서 다 샅샅이 조사하고 그랬다는데 이제 저는 변호사님들 오시고 하면서 제 집은 안 뒤지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나마. 그러면서 이제 제 핸드폰과 노트북만 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제 압수수색 당시 상황보다 다른 제보자 A씨에 대한 상황이 좀 너무 화가 났는데 김준호한테 이용당하고 이게 뭔 꼴이냐 라는 그런 발언도 하고 김준호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김준호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저 영장 보면 7월달에 나왔는데 다른 제보자는 6월달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영장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압수수색 대상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압수수색된 핸드폰을 받고 싶으면 빨리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제보자가 경찰서 가서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그날 바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님 조력도 못 받고 아무런 조력도 못 받은 상태에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포렌식까지 모든 게 다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저도 이제 그 조사 토대로 저도 7월달에 이제 압수수색이 왔는데
저랑 다른 제보자 A씨가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면서 부정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부정이득을 취했냐, 통장은 보고 오셨냐, 통장 연락 다 하고 오셨냐.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에 이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돼 있는데,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사를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황당해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경찰관들한테 너무 많이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적대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온 것도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통보도 없이 4명이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불편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화도 안 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빨리 집행할 건 빨리 집행하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이제 핸드폰 포렌식을 이제 홍제동에 있는 이제 옛날에 따지면 이제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이죠, 홍제동. 거기서 이제 포렌식을 핸드폰은 거기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핸드폰을 연결하더니 2분도 안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포렌식 담당관이 기술상으로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과 한부 조치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제가 언제 돌려봐 줄 수 있냐 이러니까 다음 주에 노트북 포렌식 할 때 노트북 포렌식이 그때 가능하면 노트북 포렌식을 하고 핸드폰이랑 같이 돌려주고, 노트북 포렌식이 실패를 하면 둘 다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핸드폰을 봉인지에 넣고 봉인을 안 하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노트북 포렌식을 진행을 했는데 똑같이 기술상으로 역시 실패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제 핸드폰을 돌려달라, 이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돌려줄 수 있지 않냐, 약속한 거대로 지켜달라. 이러니까 못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돌려주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래의 기술력으로 포렌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미래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하면 발전했다고 못 돌려주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장관님도 무죄를 입증받고 돌려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장관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길래 한동훈은 무죄 받은 게 포렌식을 못해서 무죄를 받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나는 봉인도 안 돼 있고 너네들 약속한 거지 않냐, 그럼 돌려달라 라고 했는데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변호사님이 이제 이미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담당 수사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 이미지 걱정이 돼서 지금 돌려준 이미지가 손상이 될까 못 돌려주겠다, 이 의미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찰관 답변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노트북은 예로 치자 핸드폰은 봉인도 안 돼 있으니까 핸드폰은 돌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이미 오염된 증거고 증거 실익도 없지 않냐, 돌려달라. 이러니까 재판장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저보고. 재판 가서 다 따져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리치고 막 하니까 다른 수사관들도 달려오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진정하셔라. 아니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이고 경찰인데 어떻게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건 난 인정할 수 없다니까.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재판 가서 따져라, 모든 수사관들이 재판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변호사님 나와서 집을 가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저랑 연락했던 기자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기자님들한테 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전화를 드렸죠.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에 전화가 와서 수사팀장이 죄송하다, 핸드폰 한보 조치해드리겠다,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돌려주면 되지 왜 이제 와서 한보 조치 해준다고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사관은 권한이 없다. 근데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랑 수사관이 통화하고 왔는데 팀장도 못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자 전화 오니까 바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댓글이나 언론 기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라는 말을 솔직히 이번에 좀 많이 경험하게 됐고, 노트북은 아직도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본청 과학수사대 가서 한번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맥북이거든요. 근데 맥북을 포렌식 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는 딱 한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도 똑같은 장비 쓰고 국정원도 똑같은 장비 쓰고 경찰도 똑같은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비로 실패를 했는데 과연 경찰청 과학수사대 가서 이걸 성공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그 다음 주에 핸드폰 환불 조치 받고 자기가 이번 주에 연락을 주겠대요. 다음 주에 날짜 잡아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하니까 자기가 바쁘대요. 그러더니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래요.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니까 또 자기도 그날 바빠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또 미뤄지게 됐어요, 포렌식은. 그래서 지금 포렌식 날짜도 또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경찰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통신기록 조회가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저한테 가입사실 조회했다라는 통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보니까 4월 5일에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그냥 떠보는 방식으로 혹시 몇 번 연장하셨냐, 어쨌든 법적으로 2번까지 연장이 되니까 몇 번 연장하셨냐라고 여쭤봤어요. 한 번 연장을 하셨대요. 그러면 1개월 의무통지랑 한 번 연장하니까 3개월이잖아요. 총 4개월 안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문서 출력 날짜는 8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8월 5일에 통지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8월 19일에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이미 경찰관들은 그 통지 의무까지 위반을 한 상태인데, 그런 경찰관들이 과연 얼마나 더 공정하게 떳떳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이제 권익위에서 저한테 사건을 이제 3개를 분배를 해서 접수를 했더라고요, 권익위에서. 근데 권익위 처음 접수됐을 때 얼마 안 지나서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익위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을 진행하려면 비실명 대리인에 봉인돼 있는 개인정보를 오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비실명 대리인 신고 제도가 왜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비실명 대리인 제도는 어쨌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건을 진행하려면 그 봉인돼 있는 봉지를 무조건 열어야지만 사건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건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오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픈을 진행을 했는데, 솔직히 3월 28일에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보안 요청한 자료들을 다시 제출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제 진술조서, 다른 제보자 진술조서, 그 다음에 뉴스 기사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자님들이랑 연락한 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었고, 근데 연락이 계속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조사관한테 전화를 했죠. 담당 조사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경찰 조사 결과랑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와야지만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익위는 경찰이랑 고용노동부랑 다르게 검찰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지 않냐. 독립적인 기관인데 왜 그런 보호 조치를 결정도 못 내리냐. 이러니까 위원들이 무조건 경찰 조사 결과랑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봐야지만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권익위는 솔직히 식물조직이지 않냐. 식물조직인 데가 뭐하러 존재를 하고 뭐하러 업무를 하는 거냐. 솔직히 너무 세금 낭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대요. 위원들이 결정을 안 내린다고. 그럼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본인들은 권익이면 권익이답게 경찰 조사 결과랑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볼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결과를 토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했는데 알겠대요.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연락이 없고 그 통화를 제가 7월 달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담당 조사관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신장식 의원실을 만나고 왔는데 신장식 의원실에서 이제 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사 진행 중이래요. 근데 조사는 이미 진작에 끝났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인데 조사 진행 중이라고 자료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솔직하게 말하면 뭐하러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권익위를 뭐하러 만들어서 그런 기관을 운영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럴 거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고 누가 공익제보를 해서 부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솔직히 누가 알릴지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익위한테 너네 때문에 내가 압수수색 당했다. 너네들이 보호조치를 먼저 결정을 내렸으면 압수수색도 안 당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거랑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법으로 정해진 게 만약에 진짜 내가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해도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와중에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범죄는 어쨌든 법적으로 감형 조치나 면제 조치가 돼 있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뺏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전화 와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거는 특정인 그냥 일부지 않냐. 전체적인 걸 밟아라. 내가 알기로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무조건.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일을 똑바로 하셔라. 본인들 생각만 하지 말고 결과를 토출해서 보셔라.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끊었는데 이제 솔직히 좀 많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권익위가 이제 진짜 식물 조직이구나,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솔직하게 좀 많이 이번 계기로 깨닫게 되었고,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많이 무능력하다 라는 걸 좀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위공직자분들이나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이제 퇴사를 그만두고 나면 보통 변호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쿠팡 대관팀으로 많이 들어가세요. 최근에도 부장검사 출신, 뭐 판사 출신, 쿠팡 대표만 해도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좀 대관팀이 능력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영입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쿠팡 대표 중에 한 명인 강한승 대표가 조금 걸리는 게, 강한승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소소문을 해봤죠. 기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다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사법연수원생일 때 강한승 대표랑 형동생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다니면서 형동생 하고 그러는 사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 않나,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고, 솔직히 쿠팡이 거짓말하는 게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문서가 개문서라고 했다가 이제 기자회견 했던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기밀문서 유출했다고 저를 고소를 하지 않나, 다른 제보자랑. 쿠팡 입장에서 처음엔 개문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 다음에는 회사 기밀문서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솔직히 고소당한 문건을 봤어요.
문건에 이제 특정 지역 센터에 대한 파일들을 열람을 해서 다운을 받았다. 그거를 이제 다른 회사한테 팔아 넘겼다라는 이유던데, 쿠팡 내부에서 보안이 진짜 철저해요. 만약에 제가 호법센터에서 근무했으니까, 저는 호법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호법센터 파일만 볼 수가 있어요. 권한이. 다른 센터 권한은 그 센터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야지만 받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다른 센터 자료를 다운받아서 유출을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내부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그 정보를 다운을 받아서 팔았으면 제가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빚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쓰러지면서 그 빚도 못 갚고 이러니까 신용불량자가 잠깐 등록이 됐었어요. 제가 쓰러졌는데 그 1개월 사이에도 돈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부당 이득을 취했으면 신용불량자가 안 되고 그 빚도 다 갚고 오히려 떵떵하게 놀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하게 고용노동부, 경찰, 권익위 세 군데 기관이 솔직하게 너무 편파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솔직히 쿠팡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든 개인의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회사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못한다? 그건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공익 제보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경찰이나 권익위, 고용노동부는 속히 빠른 결정 내려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 명품 빼기라든가 또는 유일임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근데 이 쿠팡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도대체 이것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래도 좀 요거는 조금 가려주고 김건희 이런 건 우리가 양보하고 쿠팡 문제는 좀 원칙대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지라는 생각이, 왜냐면 쿠팡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봐주기를 하고 있고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경찰에 넘겨버리는 수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얘기들을 들으니까 약간 개연성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이 시기에 2024년 이 시기에 이런 공익 제보를 해서 정말 양심적인 청년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온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블랙리스트를 진짜 만들어서 거대 기업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세상에 고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16,000명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이런 분들, 물론 자신이 거기 있는 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쵸. 누가 그 리스트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대단한 사건을 우리가 고발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제대로 사실은 보도가 MBC에서 크게 보도하긴 했지만은 이 사건의 비중만큼 그렇게 크게 보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쿠팡에서 내놓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보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영기 이사장님 비롯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다양하게 격려
그리고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청년으로서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쨌든 격려해주고 싶고요.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제 블랙리스트를 이제 고발하고 나서 그 이제 사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이에요? 어떤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이겠죠? 어쨌든 제가 취업 배제까지 당한 상황이잖아요. 쿠팡에 대해서 그런 취업 배제 당한 거랑 블랙리스트 등록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보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보자던 저도 이제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랑 그렇게 이제 불이익 처분 관련된 것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무조건 경찰 조사 결과랑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있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쿠팡에 다시 재취업하려고 했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고민이 되긴 해요. 솔직히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크기도 하고요. 어쨌든 쿠팡을 다시 그 다른 제보자건 저도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내부에서 분명히 또 따돌림이나 이제 좀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게 있을 거니까 솔직히 좀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어쨌든 현장은 솔직히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들어가서 그 현장 환경이나 근무 조건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쿠팡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취업 배제 조치가 취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불이익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 조치를 배제해달라고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원회에다가 하게 된 것인가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이것도 불이익 조치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러면 보호조치 신청을 요청한 건가요? 아직 요청은 안 했고 제가 이제 따로 그냥 전화로 이제 얘기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 블랙리스트 건을 공익 신고를 하셨어요? 네, 공익 신고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그것을 불이익 조치라고 해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는 없어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전 거는 또 몰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어쨌든 이제 최초의 어떤 그 이제 보호조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나간 건가요? 6개월? 네, 이제 거의 곧 있으면 이제 7개월 차 들어섭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작성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일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어떤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도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요청을 받았어요. 얘 업무 못한다. 우리 기준에 미달된다. 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앞으로 뽑지 마라. 이제 자기 편의적. 얘 먼저 뽑아달라. 얘는 우리랑 안 맞는다. 하면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현장 관리자들은 그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처리하는 물량이 본인들 실적이에요.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업무량 처리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본인의 인센티브가 나중에 결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압박하고 이제 더 문제 없는 사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위주로만 이제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기자들이 있는 거는 위장 취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입 취재에 들어올까봐?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쿠팡이 최근에 잠입 취재에 관련돼서 뉴스타파건 다른 언론사하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시를 들면 이제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님, 홍여진 기자님을 예시를 들면 다 회사 허위사실 유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입 취재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제 잠입 취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쿠팡에서 이제 배정을 할 때 네.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배정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업무 확정을 줄 때는 보통 이제 기준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날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떨 때는 이제 처음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달라 이런 기준, 그게 보통 기준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근무 출석율을 봐요. 출석율. 근데 그 출석율도 높은데 안 됐다. 그러면 그 사유는 보통은 이제 관리자한테 대들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런 사유로 보통 많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면서 자신들한테 불만을 품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체크를 해놨고 그런 부분들이 블랙리스트에 반영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나요? 네, 맞아요. 제가 등록을 진행한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었는데 셔틀버스가 정차를 못해서 못 타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 인사팀은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니까 그 전에 셔틀버스를 타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분의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근데 버스를 탑승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이제 한 10분, 20분 있다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셔틀버스가 정차를 안 했다 라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가 셔틀버스 업체에 전화를 했죠. 담당 기사한테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정찰 안 한 게 맞대요. 그래서 정찰 안 하신 게 맞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너네들 때문에 근무를 못했으니까 그 근무 못한 거에 대한 수당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일단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해서 담당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제 막 또 다시 본사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더니 지급해주고 다음부터 채용하지 마라 라고 되더라고요. 바로 그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 사례예요. 회사 과실인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그런 사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해주지만 꼴보기 싫은 거네. 네, 맞아요. 그런 걸 따진 그게 아주 인간성이 꼴보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쿠팡에 조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컴플레인을 제기하면 그러면 너는 영원히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저도 그런 형식으로 등록이 된 거죠. 미운 털 박히면 다 그냥 다시는 못 보는 거네요. 네, 그냥 살짝이라도 미운 털 박히면 못 보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라. 경찰이 무슨 경찰서예요?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한 거는 송파 경찰서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했던 경찰서는 경기남부청 산업기술보안대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지나서 간단하게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분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깨끗인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공익제보하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익 제보하면 그 기관에서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들어오고요. 또 그다음에 언론 제보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고 나면 그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정정 보도해달라 그러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요.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거는 저도 똑같이 겪어봤고요. 권익위의 신문 보호 조치를 하면 우리 그 뒤에 우리 김준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조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아마 쿠팡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아마 거기 권익위에서 그 아마 신분 보호 조치 각하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지하시키라고. 거기서 아마 오히려 그 설득을 할 거예요. 김준호 씨한테. 저는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업에서 이제 당신이 그 제보하고 뭐 했던 내용들을 다 알게 될 텐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문 조치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죠. 못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신문 보호 조치 했던 내용이 뭐 각하되었다든지 뭐 잘못되었다든지 패소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 내용을 기관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지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득이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그리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가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권익위 괜찮았을 때 저는 제보를 해가지고 겪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권익위는 정말 식물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권익에 대해서 의존하고 권익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가족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직장 때문에 알게 된 지인들은 다 포기해버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던 지인들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두 분한테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한 5년 겪었거든요. 우리 이미진 씨보다는 제가 2년 이 공익 제보에 비하면 한 2년 후배고요. 우리 준호 씨보다는 제가 공익 제보한 것이 한 5년 선배쯤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더 말씀해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조금 마음이 풀리셨어요? 그래도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얘기 안 한 것보다는 나으세요? 이렇게 이후의 얘기는 이렇게 이쪽 매체 말고는 네. 매체도 뭐 거의 없었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네. 매체들도 관심이 없고, 추가로 이제 뭐 애들 방치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을 호소를 하고 싶고 말도 안 듣는 또 뭐 일들도 있는데 제보해도 이미 그게 이렇게 한번 확 지나가니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거의 이게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거는 있는 동물들이 구조된 애들이 좀 사람들한테 오픈되고 그게 하나 소망인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그동안에 했던 건 뭐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5년 넘는 시간이 무의미한 게 될까봐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진짜. 네. 지금도.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저는 알리고 싶은 거는 그 앞에서 나와서 화려하게 뭐 구호 활동하는 게 그 이면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간에 말 못하고 힘없고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상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좀 관점을 가지시고, 요즘 이제 동물권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의 모금 금액이 푼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그 회계 부분, 이런 모금에 대한 거에 좀 강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언제 될까요? 네. 김준호 씨는요? 저는 항상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진짜 이제 라이브로 나간 적은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딱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답게 솔직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는 게 맞지만, 쿠팡은 그게 아니고 소송부터 시작을 하고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허위사실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과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정말 2시간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마음이 죄송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귀엽고 하자고 하신 이 시간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겠구나,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꽉 채워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께 이 공익제보자 분들이 정말 툭 터놓고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게 하고, 또 이 이야기도 잘 편집해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더 큰 든든한 지지그룹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들과 잘 지내시고 본인을 정말 잘 보호하시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우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정말 지지해주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호루라기 토크쇼 톡 터놓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